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시장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민형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이런 데서 뵙는 거죠? 그러니까요. 변신을 하신 겁니까? 변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1등 이렇게 소개하면요. 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군요. 초보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아, 그렇군요. 우리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고 롯데온다우르는 심지어 상복까지 입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면전에서 꺼져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민영미 의원님? 저요? 예, 안 볼 꼴을 봤다. 안 볼 근데 거를 봤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짜잔하게 정치를 하나? 짜잔하단 말이 좀 낯서실지도 모르겠는데 전라도 사투리예요. 저렇게 못났다, 되게 못났냐, 왜 이렇게 못났냐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짜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우리 경상도 말로는 박진영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맛이 가구나. 맛이 갔구나. 제가 포스팅을 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게 윗펜지 뭐 글쎄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들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거기 보니까 근조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유 그게 아니라 근조 국민의힘 이렇게 쓸 걸 잘못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들이 지금 스탠스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거기다가 아따 그래도 심지어 저희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처음에 와서 시정연설할 때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안 들어가긴 했지만 거기다 대놓고 뭐 꺼져라니 무슨 그런 막말을 그래도 기본적인 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조 자유민주주의 상복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위반한 윤석열 앞에 가서 했어야죠. 네. 이게 번지수가 틀렸다 그런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양비론적으로 민주당도 야당 때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번지수가 다른 게요.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을 활용해서 야당 대표를 기획수사한 겁니다. 지금은요 특검입니다. 특검은 국회의 일이에요. 특검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을 했고 추천된 사람들 중에 대통령은 특검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즉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통령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화를 내려면은 국회와 민주당 대표에게 화를 내야지 왜 아무 관계없는 대통령에게 화를 내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이 한 짓이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야당 대표에 대한 기획 수사는 기획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작 수사인데 조작은 물론이고 왜 그 당사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정말 자신들의 이 수단으로 예.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그런 때여서 그때는 들어가는 게 이상했고 이번에는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동당의 장동영 대표가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될 것이다. 약간 선을 넘은 발언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민영비 의원님? 그게 어디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전혀 자유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로 할 거면 근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앞뒤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일단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어게인을 그냥 그걸 계속 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고작 하는 게 무슨 마지막 탄핵하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극우적 성향을 지닌 자신의 지지자
그쪽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 정치나 국회나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진영. 그냥 뭐 막 던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원내 제도권 정당으로 있는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될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제로 내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지도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명령책에 의해서 의원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정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개입된 게 됩니다. 그럼 이게 위헌정당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뭐 사실은 야당이 필요하다,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고 극우화된 특정 정당이 존재 못할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다른 보수 정당으로 다음 시정 연설에는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쯤 하고 시정 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 핵심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정 연설 핵심 키워드 가장 주목하신 분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저는 한 2차례 정도 좀 이 전율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자주국방, 그러니까 자존심, 자주국방과 자존심 말씀을 하실 때 자주국방. 그때 정말 이렇게 좀 이제 드디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꺼내셨을 때 그때 우리가 야 이제 드디어 정말 이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지금 10한 5, 6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한편에 서글프기도 했는데 이번엔 진짜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저는 좀 소름 이렇게 쭈삣 됐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사실은 그날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날 연설 마치고 나서부터 지금 몸살 기운이 있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에이펙까지 특히 이제 통상 협상하면서 어려웠는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그런데 영혼을 갈아 넣는 마음으로 갈아 넣으면서 총력을 기울였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얘기했을 때 근데 그리고 그때 되게 박수가 크게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이번 그 내년에 그 시정연설을 하는 그 방향에 결기 같은 게 느껴졌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이었죠 키워드는. 네.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었다. 하나는 자주국방, 하나는 인공지능. 우리 박진영님 어떻게 너무 보셨어요? 똑같이 느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진짜 났습니다.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에이펙을 했잖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FTA 제가 생각나는 게 사자에게는 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그 문구가 기억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에 사자에게는 더 넓은 들판이 필요하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에서 이 FTA를 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사자에게는 AI라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자에게는 AI라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좀 자막에 좀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AI를 가지고 지금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이 여기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이상을 넘어가는 주도 국가로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인공지능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속으로 이재명답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전략을 갖고 이 내년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했습니다. 예. 또 하나 그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오늘도 김민석 총리가 그 예산 결산 특위에 나와서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게 관련한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국회가 지금 나서서 이게 MOU 단계라고 하거든요. MOU 방식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약속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게 제도화된 수준을 높여가지고 강제력을 세게 가지고 가는 방식이 있고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전개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사안은 굳이 그렇게 비준까지 가서 스스로 여러 가지 운용의 이 경색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경직된 운용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진영 제가 이걸로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국제 무리를 정치에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예, MOU는 몰라 위에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냥 우리 쪽에서 유리하게만 저는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3,500억 불 투자 문제도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확실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오픈돼서 열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서 그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계속 막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교도 천재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사실 포스팅을 그렇게 좀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어찌어찌 했다. 그리고 어찌어찌를 안 썼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잘 요리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은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걸 제도화시켜서 오히려 발목 잡힐 필요는 없겠다. 발목 잡힐 필요는 없겠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처음엔 3,500억 불이었었는데 1,500억 불 마스카를 집어넣은 것도 잘했고 그래서 2,000억 불을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매년 200억 불이란 캡을 씌워놓은 거, 그다음에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건 잘한 거라고 봐집니다, 그죠? 상업적 수익이 없을 때는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수익이 나면 이걸 분배를 5대5로 하자. 이것도 저는 뭐 아주 잘 짚어낸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어차피 미국과의 계속 협상이 앞으로 계속도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을 필요가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 의원님은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을 지내셨고 이제 검찰청은 폐지됐고 수사기소 분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뉘었는데요. 예. 현재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의 가장 핵심 쟁점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나요? 아니 저희가 한 일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가 출범할 때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서 출범할 때 단계를 설정했었어요. 1단계는 일단 구조 개혁이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의 해체. 그리고 2단계는 지금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 추진단이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추진단을 두고 자문위원 두고 했던데 그 추진단은 이제 거기와 관련한 디테일을 할 건데 이미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출발할 때부터 확인됐었어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뭐 새로 그 위원장을 자문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걸 들어봐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그 문제는 적어도 당 차원에서 만들었던 검찰 특위에서는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이미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건 출발할 때부터 직접 수사권은 없다. 그래야 수사기소의 원래 그 취지가 맞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직접 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했던 21대 때 했던 그 검찰개혁 합의안이 그 등자 하나 가지고 시행령 통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만들 빌미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전제돼 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저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도라는 게 완벽한 훌륭한 제도는 없다. 이 시점에서 적합한 상대적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검찰 독재를 종결해야 되니까 수사 기소 분리하고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이든 말든 뭐든 간에 최대한 박탈하는 상황을 가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또 빨리 보완하고 고치자. 뭐 저는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하는 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정부 운용을 정책을 더더구나 형사사법 절차를 해보다가 안 되면 좀 바꾸자가 아니야. 근데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보완하자면 해보다 안 되면 바꾸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 형사사법 절차상에 손봐야 될 것들이 많을 거고 지금처럼 기형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상태에서 된 것처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사 그 재판 절차도 뭐 그러니까
사건 시작돼서 처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형사사법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은 일단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엉뚱한 그런 야 이거 실험 대상이냐 이런 식의 그 공격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본 길이라니까요. 새로운 길을 가는 저 거니까.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요. 정치학에서 제도주의적 기능적 접근이라는 그 그렇죠. 이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 거기에 가지 않은 맞춰서 길에 예. 검찰 개혁을 확실히 가야 한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차를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투기 때 그런 까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사건 처리 기간을 아예 정해 놓자.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자.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불완전한 상태로 놓고 상정해 놓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게 지연될 거다. 처리가 늦어질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할 거다. 이건 사실 한동훈 논리거든요. 윤석열 논리고 한동훈 논리예요. 그런데 이번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찰 개혁의 부작용은 그 입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검찰 개혁에 부작용이 있을지 검찰 개혁이 잘 돼서 훨씬 국민들을 편하게 할지 저희들이 특위할 때 전제가 두 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된다. 피해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는 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하는 분들의 책임이다.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의 배경이 저는 좀 이상해요. 이 안모 검사가 한 말이죠, 이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안모 검사가 나와서 하는 걸 제가 좀 잠깐 봤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가는 길에 대해서 저항을 위해서 내놓은 언어지 이 검찰 개혁을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별로 뭐 비중 있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 인적 청산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법률 제도로서 보완하는 거고 특히 이제 진보는 늘 법률 제도를 완결성을 따지거든요. 그건 알고 보면은 법률 제도를 운영하는 건 사람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률 제도를 만드는 것과 좀 더 넘어서서 과거의 그 악행을 저질렀던 이것을 왜곡했던 인적 청산이 마지막에는 결국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분이 스스로 자백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던 3단계 이 개혁론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고 반복적으로 해왔고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그런 검찰들이 행해왔던 검찰 독재라고 표현되는 이 세력이 검찰 독재 세력이 행해왔던 과거사가 있어요. 이것 되돌려야 됩니다. 적어도 치유해줘야 됩니다.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 수사를 했어. 조작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인적 청산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를테면 뭐 아직 명칭을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지금 입법을 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저하고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혁신당에서 각각 한 사람씩 대표 발의를 해서 윤석열 검찰 시절에 권력을 오남용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국회에 두자.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회복, 치유까지 가야지 이게 비로소 완성된다고 봅니다. 아직 지금 그 단계까지 가야 될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그런 말을 가능하면 아꼈지만 지금은 제도 얘기만 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제도 개혁, 인적 청산, 치유, 회복 이렇게 3단계로 가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검찰 개혁은 지금 완료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는 제도, 인적, 특히 이제 과거사 문제까지 조작 기소나
그다음에 진상도 조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뗀 검찰 개혁의 남은 고비는 제도를 하나 이제 확실하게 밀고 가는 거 하나. 올해 내년에 그거 이제 끝내야죠. 예. 두 번째는 인적 청산 문제, 정리 문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사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유 회복 문제. 자, 우선 그냥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지사 시절에 가령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지금 붙여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당시에 그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단장을 맡아서 한 적이 21대에서 22대 넘어오던 그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대부분 이재명 당시 대표에 관한 이 사건들이 대부분 조작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대북 송금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대장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이걸 맡았던 이걸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인적 청산과 책임을 추궁하는 거 이거 하나 있고 이런 사건들은 지금 조작인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를 제가 지금 하나 들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적어도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는 숱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 다시 다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까지 꺼내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인적 청산과 이 치유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저는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봐요. 윤석열, 김건희가 저질렀던 뭐 국정농단이라든가 비리 이런 것들을 공권력을 통해서 무마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사실은 우선적으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아마 인적 청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사건이다 네. 이러면 당시에 그 혐의 없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네. 그 혐의 없음이라고 끝냈던 검찰 당사자 검사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과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지 이게 비로소 사실은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긴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은 빈살만 사우디 그 왕세자가 와가지고서 투자를 1조 원 하고 갔는데 며칠 만에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몇 년 만에 결국은 이제 카카오나 AI 투자 기회를 많이 놓쳐버린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버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저는요 윤석열 검찰 독재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데 이 적폐 있는데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게 R&D를 놓쳐서 특히 AI 전략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오히려 그걸 신경을 좀 썼으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 하지 않아도 적어도 이 G3로 이렇게 AI 쪽은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비교적 이걸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경제를 망친 주범이 바로 그 검찰의 그런 엉뚱한 검찰 독재의 엉뚱한 수작 때문인 거거든요. 조작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되고 정말 역사적인 교훈으로 이거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진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특검이 끝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저질러 놓은 수많은 범죄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영역이 되겠죠. 이걸 저는 뭐 정치적 이벤트 하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용히. 네. 조용히. 예, 저것 조용히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실은. 네. 당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 쪽에서도 실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조용히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경제를 망가뜨리거나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통합을 갈등을 세게 불러일으키지 않고 통합에 이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 돼서 엄청 어렵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말 안에는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뭐 저는 그 말 나올 때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은 당에서는 잘해보려고 그렇게 나간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요걸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나오게 된 게 그걸 이제 이 무슨 법이었죠? 그게 국정안전법. 예 아니 그것보다 국정안전법이라기보다도 뭐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그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정안전법 재판중지법. 그러니까 재판 중지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가만 놔둬도 이건 헌법상 중지돼 있는 건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재판 중지에 관한 거죠. 또 하나는 아니 내가 지금 그 소용돌이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이게 만약 시작이 돼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흔들어 놓으면 그러면 저쪽 국힘 쪽에서 공격하는 빌미도 될 거고 요거는 언급되지 않은 게 좋은데 당이 조금 좀 앞서가려고 하는 이런 대목에 제동을 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당 지도부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걸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결해 줘야지. 라는 이런 참 좋게 말하면 충정, 어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만들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극단적으로 뭐 고법 원장이 그 이야기하고 재판이 재개된다면은 탄핵 카드라는 게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법을 안 만들더라고요. 근데 좀 법사위가 좀 앞서가지 않았나 뭐 그런 좀 측면이 들고요. 오늘인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정답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랑 관련돼 가지고 공직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행정부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저는 이른바 조용히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박지영 대표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조용히. 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보니까 적폐청산을 오래 끌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다. 그러면은 적폐청산이나 과거에 잘못된 거를 수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적폐청산을 안 해야죠.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인적 되는데 청산까지 그럼 해야 되는 어떻게 조용히 하느냐. 네. 그게 지금 기교가 필요한 때예요. 한편으로는 조용히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에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뭐 적절한 애인지 모르겠지만은 망나니가 칼을 들고 선치를 다고 해서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격이 필요한 거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문제죠.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 자,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도 최근 마무리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이 첫 국감이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예. 저는 사실 문체위 국감을 하느라고 다른 쪽 국감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당에서 방향 중에 하나로 잡고 갔던 건 지금 이 전 정부의 이 국정이 새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하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 내란의 후과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좀 끝내고 가자. 그런 방향이 저는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문체위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의 문화유산 침탈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뤘죠. 예.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밖에 있는 사람으로 아 국민의힘은 국감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못 되는구나. 제도권 원내 정당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저 사람들 실력조차도 뭐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편 어떤 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감 스타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실 국감이라는 게 야당을 위한 자리 아닙니까? 국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국감 스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야당이 이 소란 중심의 이 국회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내버렸어요. 아무런 스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여당도 이제는 집권을 했으니까 야당 때의 습관을 좀 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옹호하던 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비판하고 감시한다라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도 비판해도 됩니다. 민주당도 비판할 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어허. 느낌 저는 받았습니다. 네. 저희 문체위에서는 세게 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니 저 장관한테 왜 아직까지 이 새로운 문체위가 새로 이제 일을 하려면 조직도 새로 바꾸고 다 점검을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박수현 특정 의원님 말씀하시면 안 될라나 그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질타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예. 뭐 그런데 이제 뭐 법사위 같은 데 이런 데 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곁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쌈박질 진행 과정을 놓고 쌈박질 하느라고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란 청산을 좀 분명하게 하자는 거 이거는 좀 확고히 지켜나가고 또는 국회는 또 삼권 분립의 일원이니까 네네. 또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음.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혹시 비판을 받으면 되게 막 그걸 변명하려고 아파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지자체장을 좀 해보면요. 그런 비판이 없으면 사실은 저 해보셨잖아요. 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에 대한 여당이라 하더라도 적절하고 정확한 그런 비판들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민 의원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지방에서 치러진 여론조사 등에서 1위를 하셨는데 차기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였는데 11차례나 이루어졌는데 11차례 모두 1등을 하셨어요. 출마를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출마하냐? 언제 발표하냐? 언제 출마한다고 하냐?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사실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한 거지? 또 뭘 요구하는 거지? 시민들이 진짜 나를 호명하고 있는 건가? 어떤 필요 때문인가? 이런 데 대한 진단을 조용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근래까지는 다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구체적으로는 좀 못 해보고 공부만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감 끝나고 아마 다음 주면 대략 예산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어서 저희 이제 저희 상임위 예결 소위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뭔가 민영배 의원한테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광주 시민들이 광주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대목에서는 좀 명백해요. 그러니까 광주가 계속해서 이른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해왔다. 그래서 뭐 민주성지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삶도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이 넉넉함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물어보시면 그러게요. 제가 다른 건 제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의 문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 이런 데 대해서 뭐 원칙은 대략 좀 정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 방법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대기업의 뭐 유치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트랙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하나는 광주가 이제 민주주의의 상징이긴 한데 네. 그 실제 경제 생활이 민생이 어렵다. 그럼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독립군의 후손들이 사실은 못 살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온, 기여해온 그런 상황에서 광주가 조금 그런 역사적인, 이념적인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선진성이 시민들의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좀 풍요로움, 넉넉함 이렇게 좀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안 된다는 불만이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혹은 정청래 대표께서 하시는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시장에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를 좀 풀어라. 구체적으로 하면 일자리, 특히 지금 청년들이 완전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거의 뭐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광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거야? 라고 저는 묻고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한마디 거둔다.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만은 좀 더 보태자면은 호남 자존심의 복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호남 정치가 한국의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과거로 돌아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에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저 호남에서 대권 주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의미 있는 당선 가능성에 근접한.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광역시도지사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하나의 국가 운영의 모습과 그 작은 소공학으로서의 시도의 운영의 모습을 같이 겹쳐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썼던 그건데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 이 말씀을 저는 광역지사 출마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명심하세요. 네. 전에부터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거, 지역의 중요성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우리 박 대표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대선 주자급 대형 정치인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꼭 그렇게 대선 주자급을 통해서만 자존심이 회복되는 건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치 역량이나 정치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 행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스타에 기대 가지고 이제 지역을 꼭 그렇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 현실이죠. 이 미디어 사회 정치. 근데 봐보세요. 없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런 느낌을 처음에 줬잖아요. 없던 것도 아니에요. 또 뭐 굳이 호남 출신으로 얘기하면 뭐 송영길 대표 당 대표도 했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을까? 혹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는 시민사회의 정치 역량, 자치 역량이 키워지는 것 이게 진짜 저는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네. 저는 이제 그 80년에 광주가 뼈아픈 게 있었는데 그래서 82년 12월 26일 날 제가 광주를 갔었거든요. 친구 2명하고 셋이서 갔었는데 그때 금남로 이런 데 갔을 때 이게 총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전남대학교 조선대학 갔을 때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심정이었는데 그 뒤에 쭉 광주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그 민주화의 빛나는 업적 정신은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광주의 경제나 광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화의 성질, 민주화를 이끌었다면 먼저 신경제에서도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범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 선거 많이 떨어질 때 당시 제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김대중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해보면 내 자식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 일자리와 청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우리가 좀 정치를 새롭게 능력 있는 그 정치로 좀 거듭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 고심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거든요. 일자리와 청년 문제 이게 사실 지역의 쇠락을 보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건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으니까 기업이 제대로 올 리가 없고 기업이 없으니까 다시 또 청년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고 이걸 거꾸로 선순환 구조로 바꿔볼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호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준비도 시작도 안 했으면서도 되게 느낌이 좀 무겁게 지금 다가옵니다. 우리 끝으로 박지원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말씀. 아유, 제가 뭐가 있어요? 예, 주십시오. 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런 것 같아요. 신성장 동력을 지역이 뺏어서라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동서간의 불균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보화 시대와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완벽한 불균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IT 산업이 되면서 그 지방이 소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I 시대만큼은 지방이 선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대통령실 비서관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AI 특별 회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인구 소멸 지수라든가 균형 발전 이 지수와 역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주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처럼 이 사투리 쓰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사는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 고향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고민 때문에 청년 창업, 청년 기업인들을 좀 만나봤어요. 몇 분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보고 사실은 뭐 이제 보통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출판 기자회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그 출판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나보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주로 정치 경제적인 아니죠 행정 관련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만나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더라고요. 4차 산업 그러니까 이 IT 기반 서비스 이 산업 비중과 매출이 높을수록 이게 높은 데가 대전하고 서울이에요. 그렇죠. 대전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서울인데 이런 데는 청년 인구 감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청년 인구 유출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제가 이걸 이제 자료를 쭉 뭐 제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찾았는데 요걸 알게 됐는데요. 이 대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뭐 이걸 알고 하셨던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정부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4차 산업 비중이 낮을수록 청년 이탈률이 높다. 이게 광주 전남의 자료하고 전국의 자료를 통계청 들어서 잦게 끄집어내본 이 기업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 두 번째 발견한 게 이 영역은 AI와 이 IT 이쪽 영역은 글로벌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서로 다른 분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해외에 나가보면 광주에서 왔는지 부산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않는다. From Korea. 그냥 한국에서 왔는지만 물어본다. 그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마산에 있던 부산에 있던 광주에 있던 전주에 있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광주가 지금 딱 가져가야 될 게 이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유럽의 극우 정당이 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에 왜 극우 정당이 탄생하는가라고 보면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해서 침체된 경제가 복지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경제를 만들지 못하니까 젊은이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결국은 극우 정당으로 지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광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장에서 1위를 한 우리 민영배 의원님, 그다음에 박진영 민정관 부원장님까지 모시고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